이상의 나오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뭐 인공위성 데이터를 저희가 모은다. 아니면은 뭐예요? 태양계에서 날아오는 신호등을 잡는다. 이런 거는 제가 알기에도 하루에 페타바이트씩 막 이렇게 나온다. 엄청난 데이터.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죠. 우리가 말하는 뭐 몇백 기가 뭐 이런 거는 스몰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페타바이트 정도 돼야 이제 빅하네요. 이런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전에 같으면은 뭐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숙제를 잘 해온 학생들은 아주 준비를 잘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디렉토리를 조금 더 강의를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VFS를 할 거예요. VFS, Virtual File System 얘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한 30분 정도 남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실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실습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건지 좀 진행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디렉토리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아이노드 숫자예요, 숫자.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정수값이고 양수입니다. 음수는 없어요. 파일 네임으로 지금 디렉토리를 놓친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룩업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user/aht/nbox라는 파일을 찾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패스잖아요. 디렉토리 3개, 2개 거쳐서 이 nbox라는 파일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처음에 시작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루트에서 시작하겠죠? 루트에서 시작하면 루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디렉토리가 있겠죠. 루트 안에 결국은 디렉토리예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쭉 엔트리들이 있습니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또 디렉토리일 거예요. 그죠? 보니까 유저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노드 번호가 6번이에요. 이건 아이노드 번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노드를 찾아가요. 이것도 어디 있냐면 이거는 뭐 이거는 아이노드 6번을 아이노드를 찾아가면 아이노드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싱글이든지 아니면 인다이렉트든지 거쳐서 이 132번지에 데이터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메타데이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데이터예요. 디렉토리를 하다가 디렉토리가 파일로서 구성이 되는 거고 그 파일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디렉토리라는 거는 그 하나의 파일 안의 형태인데 독특한 파일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쭉 보니까 뭐예요? 아하, 이 녀석은 AST라는 디렉토리는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다 디렉토리 엔트리죠. 그래서 26번 아이노드 있구나. 아이노드를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노드가 있는 블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디스크에 있는 블락들이 파일의 내용도 가지고 있고 디렉토리의 내용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아이노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일일이 다 이게 디렉토리냐, 이게 파일이냐, 이게 아이노드냐 를 하나씩 다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여기 가고 여기서는 뭐예요? 406번지 블락에 있다. 왜냐면 이 아이노드는 블락을 가르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개 아이노드의 메타데이터다. 그죠? 그래서 406번지를 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nbox를 나타내는 nbox가 있는데 그거 아이노드 60번지예요. 그러면 nbox를 접근하는 건 어떻게 돼요? 60번지에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블락을 찾아야지.
바로 찾는 게 아니고 블락 포인터를 찾아야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그 아이노드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이란 블락이 있다고. 여기 다 지금 블락이에요. 그래서 가서 찾아서 뭐예요? 아하, 그거는 어디에 있겠구나. 여기 또 읽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이거? 디스크를 이만큼 접근해야 돼. 루트는 캐싱이 돼 있다고 보고, 슬래시. 항상 루트는 캐싱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저를 찾고, 유저 아이노드를 찾고, 아이노드 블락을 찾고, 유저 US나 ASD 아이노드를 찾고, 블락을 찾고, 아이노드를 찾고, 블락을 찾고.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인다이렉트 블락이라면 6, 7, maybe 아니면 6, 7.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시드 데이터. 총 8번의 디스크 접근을 하는데 그 중에서 7번이 뭐야? 접근하는 거야. 디스크 접근을 7번 해야 돼. 8번 하는데 그 중 7번은 전부 다 디렉토리 아이노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뭘 써야 되겠다? 캐시를 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캐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 설명하겠지만 디렉토리 캐시는 히트 레이셔가 99%까지 합니다. 거의 미스 아니라. 왜냐면 디렉토리 캐시가 미스라기 시작하면 파일 시스템 성능이 엄청나게 뚝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노드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파일이 부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캐싱을 쫙 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디렉토리가 한번 싹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패스를 다 전부 다 캐싱을 싹 해버려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크게 별로 안 크잖아요. 그렇죠? 디렉토리라는 게 크기가 결국 뭐예요? 아이노드하고 파일 이름인데 이거가 뭐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부 다 캐싱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디렉토리를 찾는 거는 이렇게 많이 찾아가야 되는데 캐싱을 해서 거의 100% 히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바로 가도록 한다는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 디렉토리도 아이노드에 저장이 되는 건가요? 디렉토리는 파일의 종류고요. 네. 특별한 종류. 그걸 가르치는 아이노드는 필요하죠. 아이노드라는 거는 이게 파일이든 디렉토리든 뭐 제3의 타입이든 간에 다 파일을 가르치는 메타데이터예요. 그거는 공통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가르치는 메타데이터나 디렉토리를 가르치는 메타데이터나 똑같은 형식을 가져요. 디렉토리는 이렇게 디렉토리 엔트리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파일은 뭐예요? 그냥 데이터가 쭉 있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다른 질문 없어요?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제가 오형체제를 하면서 아니면 제 수업 안 되는 학생들에서 레이어링은 들었을 거예요. 레이어링. 그죠? 레이어링.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클 때 그거를 쪼개요. 기능을 쪼개서 그것들이 이제 서로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파일 시스템은 마찬가지예요. 파일 시스템은 레이어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커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걸 로지컬 파일 시스템, 뭐 파일 오거니제이션, 베이직 파일 시스템, I/O 컨트롤, 액츄얼 디바이스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런 정확한 이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확한 이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게 계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거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레이어링의 질문을 어디까지 임특 없어? 김흥우 잘해. 레이어링을 한번 설명해 보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층의 레이어거든. 레이어의 특성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특성. 레이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시스템 그 안에 한몇 개 몇 개 쪼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쪼개는 건데 그 팀이 보이는 기능이랑 펑션이랑 나눠서. 네, 오케이. 좋아요. 잘 대답했는데 레이어링은 특성이 뭐냐면 바로 위에 바로 밑에 레이어끼리만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이렇게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게 레이어의 특징이에요. 자네가 얘기한 대로 쪼개는 거 맞아요. 기능별로 나누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로 볼 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레이어 1, 2, 3 있잖아요. 레이하고 1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 커뮤니케이션을 호출하고 있죠. 호출이 될 수 있고 메시지 패싱이 될 수 있는데 2하고 3은 호출을 해요. 근데 1에서 3으로 가는 거는 레이어링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깨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허용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요 싹 바꿔서 4로 바꿔치기를 해도 2하고 3은 내가 2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4하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게 레이어링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2를 쓰고 있다가 아니야 2가 좀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다른 걸로 바꿔. 4를 가득 끼웠어. 물론 이 인터페이스가 맞는 건 전제하에서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전제에서는 1이 2가 밑에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카운터 파트가 2인지 4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링이 쓰이는 거고 그게 레이어의 장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어. 뭐냐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쇼컷을 하면 지름길로 가면 좋을 텐데 지름길로 못 가. 3번을 가려면 꼭 4번을 거쳐가요. 이렇게 가지 못한다. 거쳐서 가요. 그래서 레이어링이 갖는 장점, 특성,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걸 이해하고 파일 시스템 레이어링을 보면 아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걸 살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제일 상위에 대해서 뭘 하느냐 메타데이터 관리를 해요. 실제 데이터는 관심이 없어. 다루지를 않습니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그런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레이에서 뭐예요? 파일의 논리 블록 주소를 피지컬한 주소로 변환시켜요. 이게 매체 특성하고 관련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실린더,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여러분 디스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CD를 여러 개 붙여두듯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된 거를 실린더라고 해요. 요 같은 원주를 갖는 그 디스크들을 그거를 합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 주소로 갈 때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블락 주소 숫자라고 했지만 좀 엄밀하게 간다면 실린더 번호 그 안에서의 블락 주소 그 다음에 섹터 주소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튜플로 주어져요. 그게 물리 주소입니다. 근데 이 물리 주소는 매체마다 달라요. USB는 USB대로, CD-ROM은 CD-ROM대로 다릅니다.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레이어는 매체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상위 레이어는 매체하고 관계없어요. 매체가 뭐든지 간에 다 아이노드만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레이어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레이어는 뭐 하느냐? 이거는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디바이스 컨트롤. 커맨드를 보내요. 디바이스한테. 읽어라. 써라. 그 다음에 이제 IO 컨트롤 레이어로 들어가면 여기는 뭐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read write를 콜을 하면 그것이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먼저 관리를 하면서 블록 주소 변환을 하고 그 블록 주소를 가지고서 실제로 IO 명령을 내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엑스큐트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VFS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버추얼 메모리에서 버추얼이 붙어는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 파일 시스템에도 버추얼이 붙어요. 그런데 이 버추얼은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버추얼이에요. 자, 이걸 먼저 생각합시다.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파일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매체에 디펜던트합니다. 블락 주소라는 게 매체마다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널이 하나의 커널이지만 파일 시스템 여러 개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잖아요. CD-ROM도 붙고 USB도 붙고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뭡니까? 이 플라피 디스크도 붙고 뭐 앞으로 또 새로운 게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럼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 파일 시스템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커널 파일 시스템이지만 실제 여러 파일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묶어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지금 어떤 뜻이냐면 사용자 파일이 네트워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 커널에 돌아가는 호스트에 안 붙어 있어. 저기 어디 있어. 저기. 그런 걸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램 디스크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램 디스크. 혹시 못 들어본 학생들은 지금 들으세요? 램 디스크. 그러니까 그 메모리 램의 일부를 디스크로 써서 디스크처럼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건 또 이 뭡니까? 이 물리주소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부팅을 하면 항상 한 군데만 부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사실은 네트워크도 부팅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도 부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과 그걸 지원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VFS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VFS에서는 뭐 하냐? 상위의 파일 시스템으로 하위의 여러 파일 시스템을 갈 수 있다. 말이 여러분 조금 상위와 하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라고 하면은 뭐 디스크용 파일 시스템, 플래시 파일 시스템 등등 여러 개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리눅스 커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파일 시스템을 만들면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방학 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남 파일 시스템에 남기려고 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걸 붙여서 하거든요. 실제로 파일 시스템은 뭐한 글쎄요, 여러분이 좀 잘 이런 일을 잘 이해하고 작업 시작하면 글쎄 한 두세 달 정도는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두세 달 하면은 수많은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뭔가 물론 특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면 좀 달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무슨 뭐 로봇형 파일 시스템 그런 거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로봇도 뭔가 저장해야 되니까. 로봇은 그냥 막 돌아다니나요? 그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할 데가 없으면 전원 꺼지면 그걸로 그냥 서버립니다. 거기다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VFS에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대로 다른 파일 시스템, 예를 들면 리눅스인데 윈도우 파일 시스템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VFS가 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는 계속 리드라이트만 해요. 그러면 그걸 VFS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부 소스 파일 시스템을 맞게 해석해서 넘겨준다. 그러면 밑이 뭐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 되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되건 아니 뭔가 새로운 파일 시스템이 되건 관계없이 시스템은 동작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을 사용해요. 혹시 여러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파일 시스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함수인데 함수 이름이 없어. 스타 괄호야. 함수 포인터야. 함수 포인터. 아마 여러분들 함수 포인터 안 써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커널 코드를 보면 파일 시스템 VFS 레이어 이제 여러분이 실습 시간에 보게 될 텐데 VFS 레이어 들어가면 이게 디스크형 파일 시스템인지 플래시 파일 시스템인지 따라서 여기에 다른 함수가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VFS 레이어에서는 다 그냥 read, write 다 받아. 그냥 거기서 뭐예요? 매체에 맞는 파일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게 이렇게 펑션 포인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C 그래서 커널이 C 언어로 쓰이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자바나 파이썬에서 못하잖아. 저런 걸 할 수 없지. 근데 C에서는 이제 펑션 포인터가 또 재밌는 게 있죠. 아무 없는 막 어떤 시간 T에서는 T1에서는 ABC가 불렸다가 똑같은 능력인데 T2에서는 XYZ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오버로딩이라고 여러 번 배웠을 텐데 오버로딩과 같은 거예요. 펑션 포인터를 써서 이 함수가 불렸다가 저 함수가 불렸다가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 파일 시스템 구조는 여러분 자료 구조는 제가 지난학기로 설명했지만 원형 체제는 뭐예요? 앱스트랙션을 공부하는 것이고 구현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앱스트랙션을 표현하는 리프레젠트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이슈예요. 코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학기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면 그 데이터를 쓰는 코드는 여러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헤더 파일. 이게 어떻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의를 하느냐. 그걸 보면 코드란 건 뭐예요?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 값을 넣고 저기다 저 값을 넣고 이걸 업데이트하고 그게 그냥 벌크업 코드예요. 그래서 커널 코드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앱스트랙션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여러 번 설명해주는 그 헤더 파일을 잘 보면 코드는 그냥 코드일 뿐이에요. 그냥 시간을 들여서 보면 되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될 게 없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abstraction을 여러분이 체화하고 이해하는 게 좀 어렵고 그게 이제 어떻게 데이터 스트럭처로 represent 표현이 되느냐 그걸 여러분이 그걸 좀 익히면 운동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재미나고 새로운 걸 하기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안에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배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 실습을 하면서 그 배려를 한번 같이 넘어가 보자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돌아오면 파일 시스템의 자료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디스크 자료 구조. 퍼시스턴스 때문에 제공해야 되는 디스크 자료가 있고 메모리에 올라가는 자료가 있어요. 메모리에 올라가는 자료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온디스크의 카피본이야. 카피본. 또는 이 커널이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on the fly.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크래시 되거나 우리가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면 이거는 기록되지 않아요. 이건 다 기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하고 싱크가 돼야 돼요. 싱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디스크에 저장되는 구조는 몇 가지로 크게 몇 가지로 그냥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붐플락이스. 붐플락은 부팅을 하는 씁니다. 디스크가 있는데 붐플락이 없어요. 그럼 그걸로 부팅을 못해요. USB가 있는데 그 USB에 붐플락이 있어요. 그럼 USB에서 부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붐플락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블락이에요. 슈퍼블락은 아마 어떤 학생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메타데이터를 만들면 메타데이터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응? 그런 질문이었었는데 얘가 메타데이터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이야.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시작이 슈퍼블락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고 나면 이것들이 이제 아이노드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의 파일에 대한 파일 컨트롤 블록이 있어. 전에 저를 참들어 수고한다. 카페를 먹고 잠을 쫓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유닉스를 썼어요. 왜냐하면 아이노드가 시작된 게 유닉스라는 1970년대 만들어진 정말 운영체제 시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노드들이 처음 나와 자가 고안이 됐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한 40년, 50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닉스 파일 시스템 중에서 UFS. 그래서 제가 여기다 UFS 썼어요. 그래서 이게 있거든. 디렉토리 스트럭처. 디렉토리는 파일이지만 일종의 그 디스크에 저장돼야 되는 자료 구조로서 메타데이터는 아니지만 또 독특한 파일이라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식의 메타데이터 했다는 거고 대강의 레이아웃. 제가 지난 학교 설명해서 프로세스의 레이아웃을 설명했잖아요. 저런 파일 시스템 레이아웃이 있어요. 디스크가 있다고 치면 디스크를 만약 1차원적으로 쭉 배치를 했다고 하면 뭐예요? 제일 위에 뭐가 있겠어요? 제일 위에 봇블락이 있고 제일 위라는 거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슈퍼블락이 있어요. 슈퍼블락은 이 슈퍼블락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디플리케이션 합니다. 그리고 이 디플리케이션 위치는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랜덤하게 디플리케이션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파일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친구들이 파일 시스템 그 슈퍼블럭 위치가 정해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블럭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랜덤마이즈를 하고 그 정보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취합니다. 그리고 슈퍼블럭에 가면 뭐예요? 슈퍼블럭에 가면 슈퍼블럭 뭘 가지고 있냐면 아이노드들의 테이블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이노드들이 주로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노드들이 데이터 블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지컬하게 보면 여러분 슈퍼블럭이 있고 슈퍼블럭이 가지고 있는 아이노드 테이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이 쭉 나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하나가 깨져도 하나가 지워졌어도 그 옆에 있는 걸 보면서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이쪽에 있겠구나. 데이터가 여기 있겠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블럭이 있고 아이노드 테이블이 있고 데이터 블럭이 있고 슈퍼블럭이 있고 아이노드 테이블이 있고 데이터 블럭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물론 로지컬하게 얘기입니다. 지금. 피지컬하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래서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파일 시스템하고 다르고 그런 레벨까지 여기 알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은 이 정도 블럭과 슈퍼블럭과 아이노드 테이블과 데이터 블럭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 굿블럭이나 아이노드는 뭐예요? 레벨 캐시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파일 데이터는 캐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도 캐시를 합니다. 그건 이제 버퍼 캐시라고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위에는 슈퍼블럭이라 밑에는 슈퍼블럭이라 중복된 데이터. 중복된 데이터도 있고 잘 질문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중복된 데이터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노드를 이렇게 분산해서 놓기 때문에 그 아이노드 테이블을 가르치는 정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플리케이션은 아니다. 네. 두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블럭이 또 분블럭을 또 거꾸로 가르치거든요. 분블럭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왜냐면 물리 장치는 좀 깨집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 매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매일 디스크 교체를 해요. 그래서 디스크 페일리어가 한 0.1%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거기에 100만 개의 디스크가 들어있어. 그럼 하루에 몇 개씩 디스크가 깨지겠어요? 100개씩 깨져요. 0.1%라고 굉장히 작잖아. 0.01%는 더 작은 건데 디스크가 많아지면 매일 깨지는 것이 있다고 매일 요청해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데이터 센터 가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디스크 교체합니다. 계속 디스크 교체. 왜? 디스크를 깨지니까. 깨지기 전에 계속 합니다. 그걸 정해놓고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MTBF를 보고서 계속 디스크를 교체합니다. 안 깨지게. 그리고 그래도 깨지는 경우를 대응해서 레플리케이션, 중복해서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메모리 스트럭처는 여러분 이런 마운트 테이블이나 오픈 파일 테이블이나 오픈 파일 파워 프로세스 테이블은 지난주에 배웠고 마운트 테이블 여러분 알겠죠? 마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메모리에만 있겠죠. 디스크에 있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커널이 리부팅이 되거나 크래시가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마운트를 하는 거죠. 그죠? 네, 파일 디스크립터라거나 이런 것들도 좀 파일 포인터도 다 뭐예요? 메모리, 인 메모리 스트럭처가 디스크에 전환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파일 시스템을 보면 오브젝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요. 왜 이런 오브젝트 표현을 쓰냐면 뭐 슈퍼블락, 아이노드, 파일, 데이터 엔트리 이런 말을 일일이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오브젝트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커먼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VF 표현을 이렇게 보면 VFS ops 뭐 이런 것들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VFS의 오퍼레이션 이런 표현이 이제 이런 코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동작이 이 압이 어플라이가 되느냐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램 대부분 다 들었죠?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그렇게 막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커널에서는 오브젝트라는 거를 메모리도 오브젝트가 좀 더 크게 보면 메모리도 오브젝트, 파일도 오브젝트로 막 섞어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메모리인지 파일인지 정찰로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메모리인지 파일인지. 커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브젝트로 그 단어로 다 표현해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큰 것들은 슈퍼블락, 아이노드, 그다음에 파일, 엔트리. 분플락은 거의 취급하지 않아요. 분플락은 이제 한번 딱 설치가 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는 슈퍼블락이나 아이노드나 이런 데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오브젝트로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을 보면 여러분 그 파일 디스크립터가 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나세요? 파일 디스크립터가 우리가 파일 오픈을 하면 파일 디스크립터를 오픈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FD를 가지고서 뭐 리드 라이트도 그게 핸들, 이걸 우리가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큰 자동차 바퀴를 여기로 조금 움직여도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장치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이 FD를 가지고서 모든 오브젝트를 다 적어볼 수 있어요. 물론 거쳐서 가야 됩니다. 한 번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스트럭처 쪼개져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기 좀 복잡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FD를 봤는데 자 파일 오브젝트를 봤어. 근데 여기서 또 디렉터리 엔트리를 보고 또 아이노드를 보고 또 슈퍼블락을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냥 오케이 파일에 가면 디렉터리 엔트리가 있겠지. 디렉터리 엔트리에 뭔가 또 아이노드를 가르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막 연결된 왜냐면 그게 포인터에 계속 쫓아가. 그걸 처음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놀랄 수 있는데 왜냐면 이런 식의 코드를 처음 볼 테니까.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의 시간 수업하는 실은 또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학기에 그 리눅스 커널을 본 학생들도 파일 시스템을 들어가고 유독 따라가야 될 포인트가 많아요. 커널 프로세서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따라가요. 여기는 되게 많아서 그거만 여기 조금 극복을 하면 쉽게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VFS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까지는 제가 강의를 조금 천천히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빨리 가도 괜찮겠어요? 조금 빨리. 아니면 진도가 많이 좀 늦게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너무 빠르면은 모르겠다고 질문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럽시다.